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얘가 이제 전세권 설정자고, 근데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뭘 지급해야 한다고 했냐면 전세금. 그래서 을이 갑에게 전세금으로 예를 들어 뭐 1억 원을 지급했어요. 자, 그러면 전세권과 전세금은 운명을 함께해요. 만약에 전세금 채권이 소멸하면 전세권도 소멸한다. 아까 이런 성질을 뭐라고 불렀어요? 부종성이죠. 부종성. 10분 쉬었다고 까먹으면 안 되죠. 부종성.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필수 요소일 수밖에 없는 게 담보물권이니까 당연히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만 해요. 그래서 채권과 담보물권은 운명을 함께 한다라고 했고, 그럼 만약에 을이 이거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세금 채권을 넘기면 모두 따라가는 거예요. 전세권도 따라가요. 이런 성질이 뭐였어요? 수반성이에요. 수반성. 자, 그리고 전세금이 1억인데 얘가 나중에 소유자가 9천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10분의 1을 못 받았다면 전세권은 요 10분의 1에만 남을까요? 전부 행사될까요? 전부. 이런 성질을 불가분성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이 목적물이 전세권자의 잘못 없이 화재로 소실되었어요. 불타버렸는데 이 건물이 화재 보험에 들어있어서 보험금이 나오면 을은 이 보험금을 압류하여 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성질이 뭐예요? 물상대. 그러니까 전세권도 담보물권이니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성을 모두 갖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이 을이 갑에게 전세금 채권이 있는데 이 전세금 채권만을 이 전세 기간 중에 확정적으로 분리양도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 판례는 이걸 허용할 수 없다라고요. 전세 기간 중에 확정적인 분리양도는 안 되고, 그럼 전세권 존속 기간 중에 전세금 채권을 분리할 때는 확정은 안 되니까 어떻게만 할 수 있다고 했냐면 조건부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럼 무엇을 조건으로 하냐면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럼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뭐만 남죠? 전세금만 남잖아요. 그럼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는 걸 조건부로 양도하는 건 가능하지만 기간 중에 전세권이 남아 있는데 전세금만 확정적으로 분리 양도할 수는 없다. 교재 한번 볼게요. 368쪽에 디귿이에요. 디귿. 디귿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분리 양도 가능 여부인데,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예외라는 건 뭐냐면, 자, 밑에 판례 박스의 가운데 굵은 글씨 보시면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어떤 양도는 안 된다고요? 확정적으로 분리하는 건 안 돼요. 기간 중에.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전세권이 존속하는데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세권이 있는데 얘만 따로 떼어서 분리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어차피 뭐만 남을 거예요? 전세금. 그러면 그걸 조건으로 분리양도하는 건 기간 중에도 할 수 있다. 그럼 현실적으로 전세금 채권이 병에게 넘어가는 건 지금이에요? 끝나고요? 끝나고요. 끝나고 전세금이 있는 걸 조건으로 양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간 중에 분리양도하려면 확정 분리는 안 되고 뭐만 된다고요? 조건부로만 양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취득과 기간인데 파란 글씨 별표 2개 해두세요.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없고요. 근데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으며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판례 제목도 그 얘기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받을 게 있어요. 그럼 1억 원의 채권이 있다면 요 1억 원의 채권을 뭘로 전환시키는 건 된다는 거예요. 전세. 우리가 보통 전세금이 1억이면 1억 였다 하고 주는 거. 이게 현실 인도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1억 원의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을 전세금으로 가름한다.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간단한 거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
조심하실 점이 나와요. 파란 글씨에 줄 그어두세요.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인도되지 않아도 장차 이용 상황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면 성립에 지장이 없다. 그럼 결국은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설정 계약하고요. 계약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법률행위 했으니까 전세권 등기해야죠. 그럼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금 지급하고 설정 계약 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인도까지 해야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존속기간 나옵니다. 312조 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 자, 몇 년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냐면 10년이에요. 최장기 제한 10년. 10년에 동그라미 해두시면 되고, 2항에 보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그럼 2항은 최장기 제한이 아니라 뭐예요? 최단기 제한. 이 최소한 1년 이상 하라는 거야. 근데 2항의 첫 단어가 뭐죠? 건물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은 건물 또는 토지에 설정이 될 수 있는데 최단 기간 1년은 건물에만 적용돼요. 그거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6개월 약정을 했다. 6개월 약정하면 1년으로 연장되어 6개월로 해요. 6개월. 그건 토지니까. 그럼 1년으로 되는 건 뭐만? 건물 전세권만 그렇고요. 뭐 사망은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해도 몇 년을 넘을 수 없냐면 10년. 똑같아요. 사항 보죠.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길게 나와 있는데 그냥 줄여서 말하면 별말 안 하면, 별말 안 하면, 예.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근데 동일한 조건이고요. 조심하실 점은 이 경우 전세권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자, 보시면 갑이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근데 전세권의 기간이 여기서 이제 만료가 돼요.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소유자가 요 기간 사이에 야, 조건 바꾸자 또는 나 연장 못 해줘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넘어가면 전세권은 여기서 소멸한다는 거예요? 연장된다는 거예요? 연장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장되는 갱신되는 모습은 전 전세권, 이전에 맺었던 전세권과 동일한 뭘로 인정한다고 돼 있냐면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봐요. 조심하실 점은 동일한 기간은 아닙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돼요. 만약에 지문에 전세권이 이렇게 갱신되면, 법정 갱신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과 기간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틀려요. 조건만 동일하고요. 기간은 정함이 없어요. 그럼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313조를 보세요. 313조를 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자 얼마가 지나면 소멸해요? 6개월.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게 되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끝냅시다라고 소멸을 통고할 수 있어요.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되는 건 얘네 둘이 합의한 거예요. 지금 법이 정한 거예요. 법이 312조 사항이 정한 거죠. 이런 갱신을 법정갱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정갱신이 아니라 법정갱신. 그러면 법정갱신되면 전세권의 변경 등기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을까요?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등기를 안 한 상태인데 법정갱신 된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었다. 등기해야 대항합니까?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습니까?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고요. 다만 언제 등기하라고 있어요? 처분 시에 등기해야 한다라고 했죠. 이게 법정갱신인데 그래서 소유자가 끝냅시다라고 소멸 통고하면 통고가 도달되고 6개월이 있으면 소멸되고요. 을이 통고했다.
소유자가 받고 역시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 다 몇 개월? 둘 다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하게 돼요. 이게 전세권에서의 법정갱신인데 사항의 첫 단어가 역시 뭐예요? 사항의 첫 단어 312조 사항의 첫 단어가 역시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면 법정갱신도 토지전세권에서 나올 수 없고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건물. 그럼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되는 게 지금 두 개 나왔어요. 뭐하고 뭐야? 지금 나온 법정갱신하고 최단 기간 1년. 2항이었잖아요. 2항. 그래서 2항 사항에 건물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그래서 밑에 그 파란 글씨도 역시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된다는 거 두 개 나와 있죠. 최단 기간 제한하고 지금 보시는 법정갱신. 다음 페이지 보면 판례가 있는데 별표 두 개 해두세요.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괄호에 적극.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는 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법정갱신이 나오는 곳이 어디서 나오냐면 딱 3번 나오는데요. 전세권에서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임대차 가면 민법상 임대차 가면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 의뢰하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줬는데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얘가 계속 사용하고 별도로 이 소유자가 별말 안 해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임차권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역시 법률에 의해서 갱신돼요. 그럼 갱신되는 모습은 역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뭘로 인정해요?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니에요. 기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어요. 그럼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 몇 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냐면 도달되고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도달되고 1월이 경과하면 소멸해요. 1월. 그러니까 전세권과 비교하면 민법상 임대차는 상대적으로 누구한테 좀 더 유리해요? 임대인이에요? 차인이에요? 임차인. 임차인이 하면 1월로 단축시켜줘요. 1월. 그리고 한 번 더 공부하는 데가 이제 특별법에 가면 나와요. 주임법과 상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니까 주임법은 임대차를 했는데 뭘 임대차했을 때 적용하는 법이에요.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그러면 주택이나 상가건물 적용 제외 이거 빼고는 다 뭘 적용하는 거야? 민법상 임대차죠. 민법이랑 주임법이랑 어떤 게 특별법이에요? 주임법이에요. 그럼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어느 게 우선해? 특별법이 우선하는 거죠. 분위기는 거의 11월 달 분위기예요. 11월 기초 강의하는 분위기. 갑이 을한테 주택을 임대차 해줬어요. 그런데 주택을 임대차 해줬는데 기간이 만료되기 6월부터 1월 전까지 우리 집주인이 아무 얘기 안 해요. 아무 얘기 안 하면 이 주택임대차는 여기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법률에 의해서 갱신돼요. 그럼 갱신되면 역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뭘로 인정이 돼요? 조건으로 인정이 되고요. 동일한 기간은 아닙니다. 그럼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기간은 여기서는 조심하실 게 정함이 없다라고 하면 틀려요. 이건 이제 특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기를 주택은 얼마로 보냐면 2년으로 본다. 상가 건물은 1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최소한 얼마는 보장해 주는 거예요. 2년 보장을 해주니까 법정갱신 돼도 얼마가 보장해? 2년 보장해요. 그러면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OX예요. 틀려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자, 임대인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갱신되면 임대인은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상가의 경우에는 1년을 다시 보장해 줘야 돼요. 나가라고 못 해요. 근데 임차인은 나 나갈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몇 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냐면 여기서는 3월이에요. 보증금 마련 시간 3월 주는 거예요. 이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의 법정이세요. 정리되셨어요? 많지 않아요? 3개요. 3개.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이니까 얘도 힘 좀 쓰잖아요. 물권자니까. 그럼 기간차 등을 둬야 안 돼요? 안 돼요. 둘 다 6월이에요. 근데 임대차가 하면 누가 약제? 임차인. 그러니까 얘는 좀 짧게 해줘요. 얼마 있다가. 얘가 통지하면 1개월 있고요. 그럼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완전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임차인. 그럼 더 강력하게 보호해주겠죠. 그러니까 법정 갱신돼도 임대는 해지하지 못해요. 주택은 다시 얼마를 보장하라고. 2년. 근데 임차인은 얘를 보호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몇 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냐면 3월이 경과하면.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는 임대차는 뭐예요? 대부분 주택임대차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주택의 임차인인데 우리 집주인이 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저는 끝나고 나가야 돼요?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살아요. 법정갱신돼서 더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주인 아저씨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임차인 미안한데 우리 동생이 그 집에 올라와서 서울에 와서 살아야 된대. 좀 빼줘 이럽니다. 그럼 저는 빼줘야 돼요? 2년 더 살 수 있어요? 싫어요. 저 2년 더 살래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상황이 바뀌어서 법정갱신 됐는데 제가 예를 들어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럼 임대인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아저씨 저 나가야 되니까 보증금 빼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빼줘요? 지금 빼주는 게 아니라 3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그게 이제 주임법과 상임법이에요. 차례대로 구별되죠? 예. 예, 된 것으로 믿고 갑니다. 자, 법정갱신은 한꺼번에 같이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371쪽에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가 나오는데 뭐 제일 기본적인 권리는 사용수익, 용익물권이니까 사용수익 할 수 있죠. 막 쓰면 안 돼요. 둘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전세권자가 용도에 위반한 사용수익을 하면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09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자, 전세권에서는 수선 유지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전세권자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용익 물권자잖아요. 그럼 자기가 직접 지배하는 사람이니까 유지 비용은 자기가 알아서 부담을 해야 돼요. 임대차랑은 다르죠? 임대차는 유지를 누가 해줘야 한다고요? 임대인, 소유자가 해주는 거죠. 그러면 비교되는 건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자기가 수선 유지를 알아서 해야 되니까 뭘 청구할 수 없다고 했냐면 필요비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규정이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3번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증감 청구할 수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참고로 제목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306조) 전세권의 처분인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물권자니까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서가 중요해요. 그러나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해요. 그럼 이건 뭐랑 꼭 비교하셔야 되냐면 지상권하고. 우리 지상권은 양도 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예요. 그래서 파란 글씨 보세요. 설정 행위로서 처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상권의 양도성이 절대적이라는 점과 비교된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금지 특약을 해도 양도가 되는데 특약이 무효니까 전세권은 금지 특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전세권의 처분은 세 가지가 있어요. 2번에 전세권의 양도, 3번은 뭐예요? 전전세, 오른쪽에 4번은 전세권의 담보 제공. 세 가지가 전세권의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의 양도. 양도는 이런 거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주었는데 을이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이제 전세권자는 누구예요? 얘죠, 얘. 얘는 계속 이 법률 관계에 존속해요. 팔고 나가는 거예요. 팔고 양도니까 얘는 팔고 이 법률 관계에서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금을 을에게 달라고 해야 돼요? 갑에게 달라고 해야 돼요? 갑에게. 그렇죠? 얘는 빠지는 거니까 권리 의무 관계가 바로 소유자랑 생깁니다. 조문 한번 보세요. 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전세권 양수인은 307조예요. 병이죠. 병은 설정자, 갑이죠.
갑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양도인은 을입니다. 을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갔던 권리의무를 병이 그대로 갑에게 주장하는 것. 이게 전세권의 양도입니다. 팔고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전전세예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주었는데 을이 자기 전세권의 일부나 전부를 병에게 다시 빌려주었다. 이게 바로 전전세죠. 그럼 전전세라는 건 이 전세권자가 이 법률 관계에서 빠져요, 남아 있어요? 남아 있죠. 전전세는 전세가 없으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병은 권리 의무 관계가 갑하고 있어요, 을하고 있어요? 을하고 있지 갑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둘이 계약을 한 거니까 이게 전전세예요. 근데 전전세는 특성상 전세권에 종속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전전세도 당연히 소멸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3년이에요. 근데 전전세가 4년일 수 있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여기 다 구속돼요. 또는 전세권자가 5계층 건물 중에 요 3계층을 사용합니다. 근데 전전세권자가 4계층을 쓸 수 있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전세는 당연히 전세권에 종속할 수밖에 없다. 물론 얘도 전전세권자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도 담보물권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전세권자가 전전세권자에게 전전세금을 주질 않아요. 그럼 전전세금을 못 받은 병은 바로 이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담보권자니까 전전세금 안 주면 경매권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얘가 돈 안 준다고 바로 경매를 하게 해버리면 누가 어이가 없을까요? 얘 내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바로 경매를 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제한을 두냐면 전전세권자의 경매권은 최소한 원전세권이 만료돼야 돼요. 기간 끝나고 갑도 을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얘가 경매해도 갑은 억울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도 전세금 안 줬잖아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372쪽에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디귿의 효과를 보면 A번 전전세권이 설정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전전세가 있다고 해서 전세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임대차가 하면 똑같이 나와요. 전대차가 됐다. 전대차가 되면 임대차는 소멸해요? 영향이 없어요? 영향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고 그 다음 B번. 근데 반대로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전전세도 소멸하죠. 오른쪽에 C번의 책임의 가중.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을이 만약에 병에게 전전세나 임대를 했어요. 근데 전전세나 임대를 안 했더라면 면할 수도 있었는데 전전세나 임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을이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세를 안 했으면 피해가 없었을 텐데 전전세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생기면 전세권자가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전세권의 양도를 인정하는 만큼 책임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중시키겠다. 그래서 제목이 책임의 가중이죠. 자, 그다음에 D번 전전세권자의 경매권이요. 거기서는 셋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우선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원전세권보다 먼저 만료하더라도 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전전세권자는 경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얘가 경매하려면 최소한 뭐가 끝나야 돼요? 원전세가 만료되고 전세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담보 제공이에요. 담보 제공.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주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전세금이 있는 거죠. 전세금 채권. 근데 을이 이 전세권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저당을 잡혔어요. 전세권을 처분했는데 담보 제공한 거죠. 그래서 저당권은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라는 권리 위에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건 아까 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되면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뭘 취득하는 게 원칙이냐면 전세권. 이게 전세권에 대한 저당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가 돼요. 자,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용익물권은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등기해야 소멸해요. 등기 없이 소멸한다고 했어요. 등기 없이 소멸이 돼요. 그럼 문제는 우선 변제 받아보겠다고 전세권의 저당을 잡았는데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저당권의 대상이 날아간 거예요. 그럼 모두 소멸할까요? 저당권도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얘는 우선 변제를 받으려고 저당을 잡았는데 이 저당권이 소멸되어 버린 거야. 근데 이게 소멸되었지만 뭐가 남아 있어요? 요 전세금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을이 이거 받아가기 전에 요거 압류해서 이 전세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성질이 뭐였어요? 물상대. 자, 교재 한번 볼게요. 판례 박스에 1번에 별표 2개 해두세요. 1번에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 소멸하고, 그러니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험에 가장 흔하게 나왔던 각종 시험에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이 사례를 설명한 다음에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어도 병은 여전히 전세권의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OX에 틀려요. 바로 같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번에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물상대위 법리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하라고요? 압류. 뒷부분 안 봐도 돼요. 추심명령, 전부명령 이런 거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말은 물상대위 법리예요. 물상대위 법리를 통해서 해라. 뒷부분 안 봐도 되고 3번 보세요. 근데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자에 대한 제3자의 압류가 없어요. 압류가 없대. 그러면 소유자는 전세금을 저당권자에게 줘야 될까요? 전세권자에게 줘야 될까요? 전세권자. 그래서 압류가 없는 한 누구에게만 반환하냐면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반환한다. 그래서 전세권의 처분은 세 가지예요. 양도, 전전세, 그리고 뭐야? 담보 제공. 세 가지. 자, 전세권의 소멸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311조. 참고로 보세요. 용법에 위반되면 소멸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물의 멸실 나오는데 A번은 멸실 사유가 뭐냐면 불가항력. 그리고 밑에 B번은 전세권자 귀책 사유예요. 그럼 내용은 뻔하겠죠.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전세권자의 잘못이 아니니까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되고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예요. 조문 한번 볼게요. 1항.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멸실된 때는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2항. 전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5계층 중에 3계층이 불가항력으로 날아갔다.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럼 전세권은 설정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끝내야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B번은 전세권자의 잘못이 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권자가 소유자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손해배상 해줘야죠. 근데 소유자는 이미 뭘 받아뒀어요? 전세금을 받아뒀죠. 그럼 이 전세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증금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받은 전세금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전문 용어로 하면 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깐다. 근데 그건 이제 전문 용어고 보통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충당한다라고 해요. 받은 전세금에서 충당하고 남는 거 있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 받으면 되죠. 그래서 2항을 보세요. 2항에 315조 2항.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잉여 남는 게 있으면 반환해야 하며 부족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간단한 내용이고,
자, 다음 페이지에 소멸의 효과예요. 동시행 관계입니다. 동시행 관계. 전세권이 설정되었는데 이제 전세권이 끝나면 소유자는 을에게 뭘 줘야 되냐면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을은 갑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교부해야 돼요. 둘은 무슨 관계냐면 동시행 관계.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갑이 을한테 야, 너 기간 끝났으니까 그만 나가라고 하면 을은 바로 나가야 돼요. 전세금을 받아야 나가는 거예요. 받아야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야, 난 전세금 안 주면 못 나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동시행의 항변권. 우리 임대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임대차 끝나고 보증금 반환받을 때 먼저 받는 거 아니잖아요. 주택을 어떻게 빼줘야죠. 그래서 키 넘겨줘야 주는 거죠. 그게 무슨 관계냐면 동시행 관계. 그럼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인도하지 않고 전세금을 먼저 달라고 하면 갑이 안 줬어요. 갑은 채무불이행이에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둘은 무슨 관계니까? 동시행 관계.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끝났는데 전세금을 안 줘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담보권자니까 이거 뭐 할 수 있어요? 경매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경매를 실행하면 결국 무슨 의미냐면 전세금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갑은 전세금을 먼저 줘야 돼요? 인도와 서류를 받아야 줘요. 인도와 서류를 받아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경매가 실행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전세금을 안 주는 건 지금 부당합니까? 정당합니까? 정당하죠. 무슨 관계니까? 동시행 관계. 그러면 이 경매가 실행되려면 이 갑이라는 사람을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이거를 먼저 제공해 줘야 돼요. 먼저 제공해 주고 얘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만 경매가 실행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민사집행법상 집행 개시 요건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동시행 관계인 상태에서는 한 사람이 이행을 거절하는 게 부당해요, 정당해요? 둘이 동시행 관계.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대금도 안 주고 등기 달래. 그러면 등기 먼저 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 그게 부당해요, 정당해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정당하게 얘가 거절을 할 수 있다면 강제 경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정당하게 거절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가려면 얘를 아무 말 못하게 채무불이행에 빠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얘가 뭐부터 하라고요? 인도와 서류를 먼저 제공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경매가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걸 먼저 줬다면 갑은 전세금을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매하는 거예요. 자, 파란 글씨 보세요.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 목적물의 인도 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의 이행 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동시행 관계에서 집행에 들어가려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라. 근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에 대한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갑이 을에게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차해 주었다. 자, 주택을 임대차했다면 이제 민법, 지금 공부한 민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뭘 적용하겠어요? 주임법을 적용해요. 그러면 임대차가 끝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는 것과 얘가 주택을 인도하는 건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예요. 근데 임대인이 임대차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줘요. 그럼 보증금을 안 주면 얘도 일반 채권자니까 이거 뭐 할 수 있어요? 경매. 근데 얘가 하는 경매는 임의 경매예요, 강제 경매? 아까 우리 그 법정이 상권 할 때 강제 경매랑 임의 경매랑 봤잖아요. 그 얘가 이 의뢰하는 사람이 법원 가가지고요. 우리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네. 그 집 좀 경매로 날립시다. 이러면 법원에서 이 사람 말 믿어줄까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 얘가 경매하려면 일단 뭐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걸로 경매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경매? 강제 경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경매를 한다는 것은 보증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받겠다고 주장하려면 이 을은 원칙대로 한다면 뭐부터 하라고 했어요? 이걸 먼저 해서 얘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경매가 시작된다. 아까 그걸 집행 개시 요건이라고 불렀는데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주택임차인은 인도하지 않고도 즉 이 집에 거주하면서도 강제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 원칙의 예외. 예외. 엄청 중요한 예외죠. 그래서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요 임차인을 위해서 반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경매 시작을 인정해 줍니다. 법으로 보호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원래대로 하려면 이 집 빼줘야 되잖아요. 이거 집 빼주고 여관방 잡아서 경매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이 집에 살면서 경매가 실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일단 대항력이 뭐예요?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우선 변제 받으려면 뭐 해야 돼? 확정일자. 이건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 변제 받으려면 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요건은 일시적이면 될까요? 계속해야 될까요? 계속돼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냐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경매하려고 이 집을 먼저 인도를 해버리면 대항력이 남아요? 없어져요? 없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이 집에 살면서도 경매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예외예요. 원칙은 반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아니에요. 그 밑에. 열강을 해서 까먹었어요. 지금 밑에 보세요. 밑에. 자,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우선 변제권에서 A랑 B가 있는데요. A에 그 별표해 두세요. A 중요하고 끝에서 둘째 줄에 A번 끝에 둘째 줄 가운데 전세권자가 뭘 한다고 돼 있어요?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되고 이때는 설정 순위에 따라 전세권자가 먼저 받는다. 어떤 부동산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 B가 전세권. 어떤 건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저당권이 실행되었다. 경매가 실행되면 B의 전세권이 존속이냐 소멸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소멸이죠. 물건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물건이 우선해요? 빠른 게. 물건은 여러 개 있으면 성립시기에 따라 우열을 정하죠. 그러면 이 A 저당권이 빠르니까 얘가 경매 실행되면 이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되고 물론 배당은 1순위로 누가 배당받아요? A. 2순위로 B. 얘가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먼저 전세권을 설정했고요. B가 후순위의 저당권이에요. 이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됩니다. 자, 경매가 실행되면 A 전세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존속해요. 저당권보다 위에 있으니까 원칙은 존속합니다. 근데 조심하실 점이 언제나 존속한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이 전세권자가 뭘 하면 소멸되냐면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럼 넘어가면 A가 특별한 얘기를 안 하면 이 전세권은 소멸되어 경락인이 떠안는 거야. 경락이 인수하는 거야. 경락인 인수해야 되는데 근데 경매가 시작됐는데 이 A라는 전세권자가 이 건물 분위기도 안 좋고 나 나갈래. 나 전세금 줘. 라고 법원에다가 뭘 했다고요? 배당 요구한 거예요. 내 전세금 빼달라고. 그러면 1순위로 누구한테 배당되겠어요? 당연히 A요 B예요. 배당 요구하면 A겠죠. 얘가 얘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 1순위로 배당받고 전세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소멸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전세권이 제일 선순위로 있다면 원칙은 존속하는데 언제나 존속이 아니라 뭘 하면 소멸한다고요?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한다. 그럼 이 그림 보세요. A 저당권, B 전세권, 3번의 C 저당권. 그러니까 여기서 이 C라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해요. 얘가 경매 실행하면 B 전세권이 존속일까요? 소멸일까요?
소멸이라고 써놨죠? 예, 소멸이에요, 소멸. 예. 왜 소멸하냐면 얘가 경매를 실행했다. 누가 1순위로 돈 받을까요? 당연히 A죠. 그럼 어디부터 소멸해요? 얘가 돈을 받는다. 돈을 받으면 저당권이 남을까요? 이제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요. 그럼 누가 경매를 하든지 간에 어디서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빠른 저당권. 4번에 D가 가압류를 했고요. 5번에 E가 일부 전세권을 설정하고 6번에 F가 저당을 잡았어요. 자, 이 F가 저당권을 실행합니다. 어디서부터 소멸해요? A예요. 그렇죠? 누가 경매를 하든지 간에 가장 빠른 저당권자가 기준하는 거예요. 기준. 그럼 기준부터 쫙 다 소멸해요. 얘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빠른 저당권 근저당. 이런 것들이 기준이고, 그럼 밑으로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상한 건 막 들어가 있어도 얘 밑으로는 무조건 전부 다 같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주택을 하나 임대차려고 하는데 그냥 나중에 혹시라도 경매돼도 그 집에 그냥 계속 살고 싶어.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등기부를 보고 어떤 집을 구하면 돼요? 제일 위에 혹시라도 쫙 있는데 제일 위에 뭐가 있으면 돼? 저당권. 제일 위에 저당 근저당이 달려 있으면 그거 밑으로는 쫙 다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맨 위에 설정돼 있는 거 들어갔어요. 그럼 저는 존속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계속 살고 싶으면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기부상 저당권이나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면 경매 시에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멸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계속 살고 싶으면 깨끗한 집에 들어가 살아야 돼. 근데 그런 집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경매 실행되면 나간다는 생각은 해야 돼. 예. 나가긴 나가는데 뭐라도 건져서 나가야 돼. 보증금 건져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집이 주택이 딱 봤더니 요즘 시세가 한 3억 해요. 그럼 3억 하는데 내가 1억 전세, 1억 5천 전세 들어간다.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남잖아요. 근데 제 위에 예를 들어 저당권이 있는데 한 5천만 원짜리가 있어. 그러면 1억짜리, 1억 5천짜리 저당 전세 임대차 들어가면 회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겠죠. 3억짜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야 되는데 3억짜리인데 보니까 선순위 저당권이 2억 5천 달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1억 5천 주고 임대차 들어가면 걔는 회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요즘 전세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깡통 전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전세금이 엄청 올라가 있고 지금 거의 집값의 70% 80% 이상이 전세금이에요. 근데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경매가 실행되면 말소 기준 밑으로 다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부 전세권의 문제.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어도 전부에 대한 경매 신청권은 인정할 수 없다. 별표 3개 해두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전세권의 효력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건물인데 구분 건물이 아니라 요 일부분에만 을이 전세권을 설정을 한 거예요. 일부의 전세권. 이건 용익물권이니까 반드시 전부에 설정되어 일부에 할 수도 있어요. 일부에. 도면 첨부해서 등기하면 되죠. 근데 갑이 전세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일부 전세권자가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목적물 전부를 자기가 뭐 할 수는 없냐면 경매 신청할 수 없다. 매우 중요한 판례예요. 시험에서는 이거 막 번갈아 가면서 물어봐요. 일부 전세권자가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 받느냐? 그건 돼요. 근데 자기가 전부를 경매해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자, 이 건물에 저당권이 하나 설정이 돼 있대요. 그럼 이 저당권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어요? 전부에만 해요? 전부에. 저당권은 일부에 설정 안 돼요. 그럼 등기부상으로 보면 1순위로 A가 저당, 그리고 2순위로 을이 일부의 전세권 설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갑이 A한테 돈을 못 갚았대. 그래서 A가 경매를 해버려요. 그럼 A가 경매라면 이 목적물 전부가 경매로 넘어가겠죠? 1순위로 누가 배당받아요? A. 2순위로 을이에요. 그럼 얘도 우선 변제는 당연히 어디로부터 받는 거야?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아요. 근데 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을이 일부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금 못 받았다고 네 건물을 다 경매해버리겠다. 이건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일부 전세권자는요.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실행했을 때 거기에 묻어서 자기 순위에 따라 전부로부터 뭐는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변제는 받아요. 근데 일부 전세권자가 자기가 건물을 전부 다 경매해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16조 부속물 매수 청구는 앞에서 다 보신 내용이지. 그러니까 376쪽에 메뉴에 있는 판례박스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되고요. 부속물 매수는 토지를 빌렸을 때 나와요? 건물을 빌렸을 때 나와요? 건물. 근데 전세권은 건물뿐 아니라 어디에 설정할 수도 있어요? 토지. 그러면 토지 전세권자는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지상물 매수. 그래서 맨 밑에 판례 제목에 보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643조가 토지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괄호에 적극.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토지를 빌리면 지상물 매수로 간다. 그리고 오른쪽에 필요비는 안 되고 뭐만 된다고 했냐면 유익비는 돼요. 자, 문제 하나 볼게요. 밑에 올해 문제인데 작년 거 옳은 것입니다. 1번.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당연히 틀렸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일단 전전세 할 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상관없이 전전세 할 수 있는 거고 소멸하지 않아요.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자, 한번 꼬드겨 보겠다는 거죠? 틀렸죠? 2년으로 보는 건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주택임대차. 전세권하고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돼요.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한 것처럼 전세권자가 침해당하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뭐에 기한 반환? 전세권에 기한 반환도 된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4번.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죠. 5번.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전전세권자가 경매하려면 최소한 원전세권이 소멸됐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3번밖에 없고요. 자, 여기까지가 용익물권이고 좀 쉬었다가 유치권 들어가죠.